파업도 시위도 없는 나라 일본, 정치까지 무관심해졌다고 하는데요. 총기를 쓴다든가 인질을 그걸 버린다든가 굉장히 과격한 메시지를 보인다든가 하는, 거리로 나가서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을 이야기한다는 거에 대해서 감탄하는 분위기도 있고. 하나의 당이 오랫동안 정권을 잡으면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요. 자민당 내부에 여러 가지 파벌들이 존재하는데 그 세습 정치인의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당선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본 시민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야, 자민당 너무 좋아, 너무 잘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거의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웬 난리지? 난리지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MC를 맡은 알파고입니다. 매주 주말이면 가장 시끌시끌해지는 곳 광화문 광장인데요. 사시사철 집회의 열기로 뜨겁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거철이면 3355 정치 얘기를 하는 것도 한국에서 그리 낯선 풍경은 아닌데요. 그런데 한국과 가까이 있지만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나라가 있죠. 파업도 시위도 없는 나라 일본. 이제는 정치까지 무관심해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왜 일본에서 단체 집회 활동이 사라졌는지 알아보고 사회 정치적 무관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무려 15년 넘게 일본에 거주하셨던 미디어 인류학자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미디어 인류학자 김경화라고 합니다. 인터넷이나 미디어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주로 일본에서 연구도 하고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집회와 시위의 문화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오늘 김경화 박사님이 해주실 일본의 이야기 기대하겠습니다. 근데 바로 옆 나라 일본은 좀 다르다면서요. 일본에서는 정말로 집회나 시위를 많이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선 파업이라는 거를 이제 파업, 뭐 노동자들의 파업, 시위, 데모 이런 말을 하는데 일본에서는 파업을 스토라이키라고 해요. 줄여서 스토라고 부를 때도 많은데 노동자들의 파업뿐 아니라 시민들이 예를 들어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추고 거리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스토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 자체가 굉장히 드문 편입니다. 2023년 지난해에 굉장히 오랜만에 파업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 일본의 유명한 백화점 브랜드 세이부 이케부쿠로 본점에서 파업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려 61년 만에 일어난 파업이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근데 되게 놀라운 것은 실제로는 그 파업을 하겠다고 노조에서 밝혔을 때 노조 조합원들의 분위기가 좋지가 않았던 거예요. 노조에서 파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자 조합원들이 조합을 탈퇴한 일도 많이 일어났고요. 사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파업이나 시위나 집회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호응하는 분위기라고는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22년에 일본 전체에서 노동쟁의 건수가 100건이 안 돼요. 근데 실제로는 일본 경제 규모를 생각하면 굉장히 적은 숫자의 노동쟁의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그것보다 훨씬 많죠. 근데 온라인상에서 보면 또 혐한 시위들이 있다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거 왜 그런 건가요? 혐한 데모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 보도가 많이 되죠.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들어요. 혐한 데모가 실제로 그렇게 많으냐. 근데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고 아주 드물게 보기는 합니다. 2011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처음으로 혐한 시위라고 하는 게 거리에 나와서 이루어진 적이 있어요. 후지 테레비라고 하는 방송국 근처에서 K-드라마 방영 같은 거를 그렇게 자주 하는 거는 한국에 너무 친화적인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혐한 데모가 벌어졌었고, 사실은 제가 그렇게 데모대를 거리에서 마주친 적도 있고 하는데 굉장히 그때는 좀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 혐한 데모가 일반적인 일본의 분위기냐면 그렇진 않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소수고요. 또는 실제로는 그런 혐한 데모를 멈추라고 하는 양심적인 시민들의 데모도 또 일어나요. 맞불 시위가 같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혐한 시위가 있는 현장에서는 맞불 데모대랑 대치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ヘイトスピーチをする人たち側も共に幸せになれればいいかなと思ってます。
근데 혐한 시위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 한국에 대한 반대다라는 생각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혐한 시위가 타겟으로 삼는 것은 일본 내에 있는 자이니치라고 부르는 한국인들, 제1 한국인들을 타겟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1교포들은 사실은 전쟁 시기나 식민지 시기에 자기의 뜻과 좀 반하게 일본으로 가서 생활이 있으니까 돌아오지 못하고 사시게 된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래서 사실은 차별을 경험한 경우도 굉장히 많고 실제 지금까지도 차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왜 아직도 자이니치냐 하면 한국 국적을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특별 영주권이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자격으로 일본에 살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특권이라고 보고 그런 거를 철폐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혐한 시위가 타겟으로 삼고 있는 거는 그런 일본에 있는 제1 자인치들에 대해서 차별을 하고 아니면 그들의 주어지는 권리를 없애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어떤 혐오 헤이트 스피치의 성향을 띠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아 그러면 일본 사람들 보기에는 한국이 자꾸 시위를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낯설게 생각하겠죠? 한국에서 집회나 시위가 자주 벌어지니까 좀 깜짝 놀라는 분위기가 있고요. 또 한국에서는 여러 집회나 시위가 대규모로 벌어진 결과로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잖아요.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예를 들어서 촛불 집회가 막 일어나고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다든가 하는 사태도 일어났으니까 일본 시민사회가 볼 때에는 어떤 시민들의 집단 행동으로 인해서 사회가 진짜 바뀌어간다는 감각이 굉장히 새롭죠. 그런데 우리가 좀 다른 부분을 생각해 보자면 뭔가 반대하고 드러내서 저 세력과 저항을 하고 하는 거를 드러내는 걸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문화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대단해라고 하는 시각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 2017년, 16년에 촛불 집회에 대해서 일본의 시민사회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듣는 반응 중에 하나는 그렇게 나쁜 짓을 한 거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어떤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가서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을 이야기한다는 거에 대해서 감탄하는 분위기도 있고 아니면 오죽 나쁜 짓을 했으면은 그렇게 할까라고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제가 많이 접하는 분들은 일본의 시민사회에 계시는 활동가들이나 지식인들이니까 그분들은 굉장히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일본이 한국의 시민사회에 비해서 적극성이 떨어지고 또는 한국의 시민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들을 나타내고 거리로 나가는 게 굉장히 부럽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을 저는 더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면 옛날부터는 일본이 이렇게 사회적 참여가 낮은 건가요? 이게 굉장히 지금 생각하면 놀라울 수도 있는데요. 예전의 일본은 지금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1960년대에는 일본도 데모의 시대라고 불렸던 그런 굉장히 활발하게 데모가, 집회가, 시위가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60년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었잖아요. 일본에서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연대라고가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일본 전국에서 300여 개 단체가 연대를 해서 이 배평련이라는 연대에 참여를 했습니다. 반전이나 평화라는 메시지가 일본 시민사회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실제로는 이 배평련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평화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뭐 뉴욕타임스라든가 하는 미국의 유력한 신문사에 광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시민들의 이름으로 평화를, 전쟁을 멈추라. 폭탄은 베트남의 평화를 갖고 오지 않는다. 이런 전면 광고가 실리고 그랬었거든요. 지금을 생각하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시위 있었던 거 몰랐거든요. 그러면 이거 말고 다른 시위도 있었나요?
그러니까 일본 사회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시위가 있었습니다. 좀 중요한 시위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미나마타 병에 대한 시위였는데 혹시 미나마타 병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 지명의 이름이에요. 일본의 구마모토 현에 있는 미나마타라고 하는 한 장소의 이름인데 거기에서 괴지를 앓는 사람들이 막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신경계통이 마비가 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몸이 움직임이 이렇게 불편해지다가 몇 달 만에 죽음에 이르기도 하는 굉장히 무서운 병인데 공장 폐수에서 나온 수은 성분 때문에 이런 병을 앓게 되는 사람들이 그쪽에서 속출했던 것입니다. 회사는 어떻게 했겠어요? 일단은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니다. 이것은 공해로 인한 환경 오염으로 인한 병이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공해병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거로 인해서 죽음에까지 이르거나 굉장히 심각한 장애를 갖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보상하라라는 요구를 하면서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일본에서 60년대 후반에 또 역시 있었던 미나마타 병과 관련된 투쟁입니다. 60년대 후반만 해도 사실은 모든 경제는 성장, 공장을 더 짓고 거기서 물건을 만들고 하는 게 긍정적으로 평가받던 시대였기 때문에 환경 문제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별로 크게 있지는 않았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 미나마타 병과 관련된 투쟁이 공해병을 알리고 또 이거에 대해서 기업들이 책임 있게 움직여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던 큰 계기였습니다. 미안하다 뭐야 내 나오나 아프지 않는데 주세요 안다야 말아 일어나 못나나 일어났대 말아 왔대 일어났대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왠지 한국보다 나아 보이긴 한데 근데 갑자기 이렇게 반대의 길로 빠지는 계기가 있었나요? 1970년대에 들어가면서 사회가 굉장히 급속도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일본이 고도 경제 성장을 한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은 이제 딸랑딸랑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고 사람들이 풍요로움이라는 거를 좀 누리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는데 시민운동 내부에서도 변화가 좀 있었어요. 대학생들이 학생운동을 조직해서 이런 운동들을 같이 참여를 하고 지지하고 연대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는데 역시 70년대에 들어가면서 학생운동이 굉장히 빠르게 쇠퇴하게 됩니다. 이런 어떤 상황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태가 저는 이제 1968년 9년에 일어났던 도쿄 대학교의 야스다 강당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공권력이 투입이 되면서 그 학생들은 거기서 이제 뭐 투쟁을 역시 하는데 화염병을 던지거나 아니면은 돌을 던지거나 하면서 투쟁을 하고 반면 그 공권력은 최루탄을 쏜다거나 뭐 바리케이트를 밀어붙인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투쟁을 하는데 그 투쟁 장면이 30시간이 넘게 TV로 생중계가 돼요. 와우.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들의 인상에는 굉장히 폭력적인 이미지가 남을 수밖에 없겠죠. 너무 과격해졌다라고 하는 인상을 주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실제로는 이때 도쿄대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냐면 도쿄대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뭐 서울대학교 이렇게 대표적인 대학 중에 하나인데 입시를 못 치렀어요. 그래서 1969년에는 도쿄대학교 입학생이 없습니다. 그럼 이거 말고도 다른 좀 충격적인 사례가 있나요?
학생운동이 좀 과격하고 되게 소수파가 된 다음에는 일본에서는 좀 이런 운동 세력들의 문제점을 좀 불거지게 하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뭐 총기를 쓴다든가 인질을 그걸 버린다든가 굉장히 과격한 메시지를 보인다든가 하는 사건들이 있었고 1972년도에 아사마 산장 사건이라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봤더니 이 사람들이 그 총기를 탈취하고 아사마 산장으로 가기 전에 자기네들 내부에서 굉장히 격렬한 싸움을 벌였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게 나중에 사후 조사로 밝혀진 거예요. 거기 있는 한 산장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인질로 잡고 이 총기가 어디 있는가를 찾아서 왔던 공권력과 대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사마 산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체포가 됐는데 결국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과격한 투쟁 노선들을 관철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굉장히 부정적인 사례로 지금도 기억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를 기점으로 일본에서 뭐 시위, 집회 이 문화가 사라진 거예요? 말하자면 약간 우리가 움직여서 사회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좀 시큰둥해진 거예요. 실제로 1970년대 중후반에 대학교에 들어간 세대를 일본에서는 시라케 세대라고 합니다. 근데 시라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약간 흰 눈으로 본다, 시큰둥, 별로 이렇게 마음이 두근두근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뭘 봤는데도 약간 시큰둥, 뭐 그냥 그저 그렇지 뭐 이런 분위기. 왜 시라케 세대냐 하면은 이들이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그 전에 있었던 학생운동 광풍 같은 게 다 사라지고 열기가 다 사라지고 캠퍼스가 껍질만 남은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이게 학생가뿐 아니라 일본 전체적으로 사회운동이나 아니면 집회, 시위 이런 부분들이 싹 사라지는 분위기가 70년대에 있었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그 이후로부터 큰 시위 집회가 아예 없었어요? 11년에 여러분도 다 기억하실 것 같은데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고 근데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일본 사회에서 한동안 반세기 이상 자취를 감추었던 시위, 데모, 집회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2011년에 사고가 난 다음에 2012년 1년 정도밖에 안 지난 상태에서 다시 원전을 가동하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지침이 나오자 이제 많은 시민들이 그거에 반대하는 데모에 참가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집회가 일본 전역에서 개최가 되었고 물론 주최 측의 추산이긴 합니다만 누계로 한 100만 명 정도가 그 원전 시위, 반원전 시위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100만 명이라고 하면 조금 코웃음을 쳐요. 애게 고밖에 안 모였어 이런 느낌이지만 일본에서는 이게 굉장한 에너지죠. 와, 근데 50년 만에 다시 한번 길에 나왔으면 그만큼 간절한 것 같네요. 근데 50년이 지나가니까 뭔가 좀 약간 달라졌나요? 그 당시에 이제 원전 데모의 분위기도 상당히 예전과는 다르게 투쟁이라기보다는 축제의 분위기가 좀 많이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사실 이런 걸 이제 퍼포먼스형 데모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스타일이 일본에 원래 없었던 거는 아니에요. 이전에도 사운드 데모라고 해서 크게 음악을 틀거나 근데 그 음악을 트는 게 투쟁 가요가 아니라 뭐 락 음악, 힙합 이런 걸 틀어요. 코엔즈에 사셨다고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런 사운드 데모가 맨 처음 시작된 곳이 도쿄의 코엔지예요. 약간 서브컬처랄까 하위 문화랄까 젊은이들의 문화가 굉장히 있는 곳이잖아요. 코엔지가. 근데 그 코엔지에서 젊은이들이 모여서 마치 축제를 하듯이 메시지를 모아서 다른 사람들께 전달하는 퍼레이드를 벌인다든가 아니면은 콘서트 비슷한 어떤 뭐 퍼포먼스를 보인다든가.
춤을 춘다든가 노래를 부른다든가 아니면 코스프레를 한다든가 커다란 인형 분장을 하고 돌아다닌다든가 피켓을 들고 있지만 이게 투쟁적인 피켓이라기보다는 약간 유머가 섞인 풍자적인 피켓을 들고 있는다든가 구호도 좀 재밌죠. 막 투쟁하라 뭐 내려오라 이런 게 아니라 나에게도 여자친구가 필요하다 뭐 이런 구호를 외치는 사람도 같이 섞여 있는 그런 굉장히 놀이인가 아니면 이게 데모인가 싶은 방식의 퍼레이드 퍼포먼스 하지만 그 안에 어떤 시민사회적인 주장이나 정치적인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방식의 데모들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데모의 스타일이라는 게 예전과는 달랐고 일본 사회가 이때에 이런 어떤 새로운 방식의 데모들을 받아들였던 거는 조금 놀라움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한국도 예전에 가격했었잖아요 시위가. 근데 최근에 와서 너무 부드러워졌는데 그러면 이 변화에 무슨 이유 아니면 배경이 있어요? 이게 딱 일본에서만 일어난 일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런 집단 행동이라는 거는 개인이 갖고 있는 정체성과 관련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왜 노동운동이 잘 됐냐 하면 노동자들 모여 하면 나도 모여. 왜냐하면 나는 사장보다 돈이 없고 나는 노동을 하는데 힘들거든. 이렇게 모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요즘은 어떠냐? 사장 중에 돈 없는 사장 많아요. 노동자 중에 돈 많은 노동자도 많아요. 그리고 힘들지 않은 노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힘든 노동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노동자 속에도 격차가 있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직장 아니면 직업 아니면 뭐 연령 아니면 내가 뭐 성별 뭐 이런 것만 갖고도 뭉칠 수 있을 만한 정체성이라는 것이 존재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사회가 너무 다양하고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전과 같은 방식의 집단 행동이라는 것을 구심이 될 만한 정체성이 지금은 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일본 사회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전 세계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투쟁 중심의 집회나 데모는 사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행동들이 없으면 사회의 발전이 멈춘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일본의 시민들이 두 손 놓고 있느냐 하면은 그건 아니고요. 다른 방식의 시민운동을 하겠다, 다른 방식의 방법을 모색하겠다 하는 운동의 흐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꾸준히 존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역시 시민운동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꼭 집단 행동을 나서고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하지 않아도 이런 작은 운동들이 사실 일본 전역에서 저는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아는 지인 중 한 분은 일본의 전역을 돌면서 도서관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 도서관을 그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 되는 어떤 시설, 물리적인 공간으로 만들겠다. 그분이 만든 도서관이 벌써 2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 도서관이 너무나 멋있어서 막 해외에서 관광객이 오기도 해요. 그 정도로 멋있는 도서관을 만들고 또 그러면 지역의 문화가 바뀌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는 거죠. 일본도 투표권이 이제 만 18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거 가르쳐줘요? 2015년부터 일본도 18세로 낮춰졌어요. 투표 가능한 연령이. 그전에는 20세였는데 18세로 낮춰지고 일본에서 사실 그때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 젊은 친구들이 과연 정치적인 선택을 잘 할 수 있을 건가라는 이제 논란이랄까 걱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도 학생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불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본의 경우에는 1950년대 후반에 이미 교원은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아주 엄격한 준칙이랄까 방침이 정해지고요. 그것들이 현장에 있는 교사들한테 배포가 됩니다. 어떤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지침을 너무 엄격하게 지키다 보면은 원론적인 이야기 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교육 현장에서는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할 수가 없죠. 두 번째는 한국에서는 뭐 얼마 전에 선거가 끝났지만 사람들이 선거 때가 되면은 정치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벌이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는 정치에 관련된 이야기가 터부라고 보면 돼요. 친구들끼리도 너 어디 지지해? 어느 쪽이야? 라는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지 않습니다. 막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면 분위기가 좀 싸늘해지는 그런 경향도 있고요. 결국 정치에 대한 교육은 학교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사회가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좀 분위기가 좀 많이 식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본에서는 투표를 할 때 우리나라처럼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연필로 이름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선거 포스터에 나와 있는 후보자 이름을 써야 되는데 악필인 사람 아니면 오자 한자로 이름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점을 좀 잘못 찍으면 다른 이름이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무효표가 됩니다. 이런 투표나 정치 참여에 대한 이 절차를 조금 간소화하고 편하게 하는 작업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얼핏 들은 단어가 있는데 교육지고 이거 무슨 말이에요? 교육치거라는 게 1890년대에 메이지 시대 일왕에 의해서 선포되었던 교육 지침을 뜻합니다. 그 일본의 근대화에 적절한 인재가 돼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사실은 뭐 효도, 우애, 뭐 아니면 능력을 열심히 재능을 키운다든가 평범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게 일왕을 위한 신민이 되기 위한 지침으로 내려왔다는 게 큰 문제고 말하자면 제국주의의 유물이라고 진짜 할 수 있는 군국주의를 합리화하는 데 쓰였던 그런 교육 방침입니다. 그런데 2010년대 중반이 되면서 우익 정치 인사들을 중심으로 교육 치거에 대한 이야기가 왜 이렇게 금지가 돼야 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현장 학교에서 이거를 직접 가르친다거나 읽어준다거나 하는 일도 있어서 좀 큰 논란이 벌어지긴 했었죠. さらに憲法や教育基本法に違反しないような適切な配慮の下である意味で人類不変なことまでもですねやはり否定はすべきじゃないという。 이제 아베 신조 총리 시절 때는 우경화가 너무 좀 가속화됐는데 근데 이 자민당이 얼마 기간 동안 이렇게 정권이 유지한 건가요? 실제로는 교육 치거 부활 논란이 있고 이랬던 게 아베 총리 시절이었거든요. 일본 시민사회가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너무 많이 간 게 아닌가 하는 변화가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아베 신조 씨를 총리로 내세웠던 자민당이 굉장히 오랫동안 집권을 하고 있는 사태와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개 당이 자유당, 민주당이 합당을 해서 자민당이 되었는데 그걸 사실 55년 체제라고 하죠. 55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 체제가 사실은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2009년부터 2012년 3년 남짓한 기간에 민주당 쪽으로 정권 교체가 잠깐 되었던 적이 있고요. 그 기간을 빼고는 자민당 체제가 굉장히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중원제라고 해서 중의원과 참의원, 의원이 의회가 두 개가 존재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선출 방식을 하는 임기라든가 아니면 선출 방식이라든가 하는 게 조금 굉장히 복잡하고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로 얽혀 있어서 시민들이 직관적으로 이때가 총선이야 라고 알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일본의 경우에는 이렇게 내각이라는 것을 국회의원, 집권을 한 당에서 내각을 구성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내각의 가장 탑이라고 할 수 있는 총리가 그 의원을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의원을 해산을 해버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의원들이 내각을 구성했으니까 의원이 해산되면은 내각도 정통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각도 해산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의원을 다시 구성을 해서 그 의원들한테 내각을 구성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해산을 하는 시기를 총리가 제멋대로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야당이 요즘 힘이 없어. 아니면 야당이 어떤 이슈 때문에 요즘 논쟁이 많아. 그럼 갑자기 선거가 되는 거예요. 아주 갑자기 선거가 와요. 그리고 그 선거라고 하는 것도 권력 체제에서 보자 그러면은 아주 집권당에 유리한 시기 때 해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해산을 해야 된다고 하는 선까지 지지율이 떨어진 지는 오래됐거든요. 아직도 해산을 안 하잖아요. 아마 지금 해산하는 게 별 유리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거겠죠. 하나의 당이 오랫동안 정권을 잡으면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중에는 굉장히 우익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파벌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파벌이 존재하니까 이번에 수상은 어느 파벌에서 나왔나라는 걸 봤을 때는 부분적이나마 정권 교체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저는 이게 더 고질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거의 60년 가까이 바뀐 적이 없으니까 야당의 입장에서 어떠냐면은 60년 가까이 행정이라는 걸 만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가장 큰 불안감 중에 하나는 일본은 지진이나 재해가 많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일사불란하게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과연 50년 넘게 행정의 경험이 없는 야당에게 맡겼을 때 제대로 할까? 이런 불안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 불안이 가장 전형적으로 튀어나왔던 게 2009년에 민주당이 야당이 처음으로 정권 교체를 했을 때인데 그때 대지진이 났죠. 그리고 원전 사고가 났었고 그 원전 사고가 났을 때는 당시에 그 원전 사고를 수습해야 되는 정부 주체가 허둥지둥하는 거를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야당에게는 경험이 없어서 저런 대규모 재해를 수습할 능력이 없구나라는 인상도 생겼죠. 결국 2012년에 아베 총리가 다시 보수 정권을 갖고 오는 집권당을 가지고 오는 결과가 되었고요. 실제로 일본 시민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야 자민당 너무 좋아 너무 잘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거의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다만 야당으로 가면 불안해 라는 심리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꽤 많이 저도 만나보았습니다. 또 이렇게 일본 정치에 대해서 콘텐츠나 아니면 글들 보면 이제 선거구 세습 제재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이것도 영향을 미쳤겠죠? 지금도 일본에서는 굉장히 정치라는 것이 일종의 가업이다, 세습이 된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좀 많이 있고요. 그 세습 정치인의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당선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름이 같으니까 80%에 달하는 어떤 당선 확률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실제로는 지금 정치인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 다 세습 정치인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아마 총리급으로 가면은 그 확률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에도 뭐 대표적인 세습 정치인의 한 명이고 그 전에 우리나라에 잘 알려져 있는 아베 총리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세습의 문화라는 것은 일본 정계에 좀 뿌리내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람이 왠지 정치에 무관심해지는 거는 좀 약간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 같은데 맞죠? 정치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본 내부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어떤가 하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한데 이게 젊은이들의 탓이라기보다는 일본의 정계가 젊은이들의 이슈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갖질 않아요.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떠나서 젊은이들이 어떤 이슈에 관심을 갖고 있고 누구를 지지하느냐라는 것이 애초에 보이질 않습니다. 2021년에 중의원 선거가 있었어요. 근데 총선이고 그때 사실 큰 선거였는데 그때 젊은이들의 투표율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40% 이하. 20대 초반이라고 하면 30%대 겨우겨우 이제 턱걸이를 하는 정도였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 60, 70대에서 한 70% 정도 투표율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는 중간 정도 한 55%대에서 평균은 나오고 있는데 연령대별로 본다면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에 내가 참여함으로써 세상이 바뀐다고 느끼지 못하는 거죠. 네, 오늘 이게 웬난리지에서는 일본에서 집회, 시위 그리고 파업이 사라진 이유를 낱낱이 살펴봤는데요. 오늘의 난리지를 한 줄로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난리지는 일본에도 데모의 시대가 있었다입니다.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난리지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